나는 김 부장을 보면서 계속 빌었어요. 제발 망해라. 제발 빨리 망하고 추락했으면 좋겠다. 잘 생각해 봅시다 한번. 왜 인간은 가장 쓸모 없어지고 나약해질 때까지 그렇게 상상하게 되는 걸까요? 사이콜로지 투데이 초기판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나이가 50이 되면 직업을 바꾸라는 컬럼이에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가장 크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자신이 가장 무능할 때까지 승진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승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능력에 따라 승진하다가 막히는 지점이 있어요. 그 위치와 자리에서 성과를 못 내면 승진을 못 하겠죠? 그 말인즉슨 바로 그곳이 그 사람의 역량에 맞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곳까지 올라가야 상승을 멈추는 게 지금의 승진 시스템이잖아요. 가장 일을 못하는 위치에 가 있죠? 모두가. 이 드라마에서도 대리 때까지는 영업으로 날렸던 김 부장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 근데 사람을 보고 이끌어야 할 리더의 자리에서 자기의 가장 취약한 점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김 부장이. 사람은 결국 가장 쓸모없어지고 나약해질 때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 부장은 리더로서 사람을 보고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취약한 부분과 마주해야만 하거든. 그게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김 부장의 추락은 해결해야 할 인생의 과업을 마주하지 못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잘 생각해 봅시다 한번. 왜 인간은 가장 쓸모 없어지고 나약해질 때까지 그렇게 상상하게 되는 걸까요? 왜 이런 구조일까? 왜냐면 어쩌면 그게 해결해야만 할 나의 인생의 과업이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에 거기서 극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바닥으로 추락해서 다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했던 과정을 또다시 반복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저 추락하거나 자기를 놓아버리겠죠. 이 김 부장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웠던 장면이 있거든요. 백상무가 애타는 마음으로 김 부장한테 조언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낙수야, 정말 시간이 없어. 이제 바뀌어야 돼. 네가 선택한 모든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단 말이야. 이 말을 할 때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내용 다 까먹어도 되거든요. 오늘 이 김 부장 얘기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현실화되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다시, 심리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 현실화되어 인생을 망가뜨린다. 내 심리에서 극복하지 못한 문제는 외부로 투사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외부 현실에서 반복돼요. 그렇게 그림자가 기어질수록 더 큰 비극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나는 김 부장을 보면서 계속 빌었어요. 제발 망해라. 제발 빨리 망하고 추락했으면 좋겠다. 꼭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인생에서의 그 한 시기의 추락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외면해왔던 내 인생의 공허의 대복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삶의 기본을 위반한 결과는 장애와 고통입니다. 지루하고요, 무미건조하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아무 의욕도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최종적으로 거기에 뭐가 있냐? 무력감이 모습을 드러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삶이 무의미하다는 느낌. 내 삶이 마치 모래처럼 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느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느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무엇을 질병으로 불러도 되는지까지 주입당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분해서 죽겠다고, 삶이 무의미해서 죽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불면에 시달린다고, 자녀를 사랑할 수 없어서 미치겠다고, 술을 마시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직장이 불만족스러워서 미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온갖 것들을 들먹이게 되는 거죠. 그 니체에져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차라투스트라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스스로 몰락의 길을 내려간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 나는 그대처럼 내려가야 한다. 내가 저 아래로 내려가 만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듯이. 보라, 이 잔은 다시 비워지기를 바라고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차라투스트라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여기서 니체가 사용한 몰락이라는 의미는 차라투스트라가 10년 동안 머무른 산에서 내려가는 하산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몰락이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차라투스트라의 몰락은 어떤 의미냐면 태양은 내려가야 다음날 다시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화와 시작, 상승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내려감을 의미하거든요. 사도신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이거를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영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여기서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했잖아요. hell. 이게 우리가 아는 그 헬이 맞아요. 지옥. 라틴어 원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discanted ad infernus. 이건 이제 지옥으로 가시오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인페르노스는 어떤 뜻이냐면 큰 불, 지하 세계, 즉 지옥이라는 의미예요. 아니 신의 아들인 예수가 지옥에 내려갔다니? 이 무슨 신성 모독 아닙니까? 사도들이 이런 신성 모독을 퍼뜨리다니 이거 어디 천인 공로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간의 심리 구조와 정신 분석에 대해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 아니, 성경에서까지 이런 심리적인 성경은 가장 오래된 인간의 서사니까. 이 낱말이 기독교적 맥락에서도 인간 세계로 내려감 또는 인간이 됨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재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김 부장이 가야 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한 번은 마주해야 될 내리막길이라는 거죠. 그게 내리막길의 의미입니다. 그게 몰락의 의미예요. 그 몰락은 진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깨달으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몰락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 어렵다 근데 사실은 되게 처참한 경험이잖아요.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애초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걸을 거면 그거는 그냥 알아서 움직여주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지 내리막길이 아니야. 진짜로 뭔가 몰락을 해봤냐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 내가 진짜로 뭔가 바닥까지 찍어봤나?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오래 널리 알려진 신화가 성경이에요. 예수가 신의 아들로서 왔는데 굳이 왜 하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요? 예수도 그 몰락의 내리막길을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아버지, 제발 이 잔이 나에게서 피해야 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다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는 가장 먼저 그 몰락의 길, 그 내리막길의 그 길을 가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몸소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 거냐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할 것의 지향점을 보여준 거예요. 못 박혀 죽인다고 왜 대성물이 되고 왜 희생양이 돼? 그 예수조차도, 그 죄가 없던 예수조차도 이렇게 못 박히고 이런 고난을 겪고 이걸 넘어갔으니까 내가 시범 삼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이야 미쳤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에 박힌 신화의 의미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상징이 그런 의미죠. 되게 종교를 실용적으로도 설명하기 좋은 예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넌 엄청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는 그냥 믿음이고 야 그거 다 합리화하려는 거 아니냐, 네 편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가 쓸 데가 있냐 이런 말이 있으면 예수의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실패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극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되게 모험적인 사례다. 인간의 몸으로 와서 예수도 중간중간에 뭐 사탄한테 시험도 받고 흔들리기도 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서 이렇게 하라고 친히 고통을 겪으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선교사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같이 선교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없었으면은 우리한테는 어떤 이렇다 할 만한 지향점이 없어. 이 길을 따라갈 만한 제시해줄 사람이 없어. 그걸 해낼 수 있는 의미가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죄도 자기의 십자가, 자기 그림자를 지고서 그걸 마주하고 이겨내고 그 내리막길을 경험하고 거기서 다시 올라가라고, 다시 부활하라고. 김 부장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도부장이라고 있거든요. 심지어 전문대 출신이야. 근데 자기보다 평가도 좋고 실적도 잘 내고 사람들도 잘 따르고 돈도 많아 보여. 그런 도부장을 되게 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영화 아마데우스가 생각났습니다.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시기하는 살리에르라는 궁정악사의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재능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의 재능에 대해서 절망하다가 검은 망토를 두르고 저승사자처럼 꾸며서 모차르트를 괴롭히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치하잖아요. 괴롭히러 가요? 괴롭히러 가요. 그러니까 살리에르의 일생이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 삶의 온 중심에 모차르트를 모셔놓고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괴롭히는데 내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시기심이라는 게 뭐냐, 유아기의 파괴적 충동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욕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기심 역시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감정이거든요. 3천만 원을 벌면 5천 버는 사람을 시기하겠죠? 그럼 또 5천 버는 사람은 1억 버는 사람을 시기하겠죠? 끝이 없어요. 아반떼 타면 페라리 타고 싶고, 그럼 벤틀리 타면 최고가 된 걸까? 아니 벤틀리를 타면 또 전용기를 가진 사람이 부러워. 우주선 화성까지 가고 싶어.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심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살펴져야 되는 감정이에요. 보살펴줘야 되는 감정이라고? 좀 신기하네. 우리가 불안감이나 공격성은 보살펴주고 다스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시기심에 대해서는 그런 걸 잘 몰라.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동안 좌절을 맛보면서 이 감정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 가. 그럼 학급에는 단 한 명이 1등을 제외하고 29명은 다 살리에리가 되겠죠?
반에서 한 명인 그 모차르트였던 그 아이도 역시 전교생 사이에 섞여서 또다시 살리에르가 되는 과정을 반복해요. 그러다가 서울대를 가도 또 서울대에서도 살리에르가 돼. 그런 식의 살리에르 되기 체험이 자기가 최고라는 환상을 깨고 현실에서의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시기심은 성취될 수 없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최고가 되어야 돼. 이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시기심뿐 아니라 어떤 거대한 나르시즘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 리가 없어 하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나르시스트죠. 비록 내가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이게 내 전부는 아닐 거다.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언젠가 내 삶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실의 불만을 디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된 시야에선 보이잖아. 그게 비현실적이라는 걸. 모든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되어야 돼. 이런 강박관념이 사실은 되게 비현실적인 강박관념이거든요. 왜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걸 유추할 수 있는 가장 위층의 사실들부터 하나씩 내가 내려가면서 인식을 해봐야 돼요. 시기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근본적으로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향한 욕망이구나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람마다 타고난 얼굴과 성격이 다르잖아요. 나에게 부여된 삶의 조건과 삶의 몫이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나의 삶의 몫이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내 마음이 부러져. 이 날개가 꺾이는 것 같은 낙담감을 안겨준다고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내 삶과 나의 실체를 그 낙담 속에서 그 어떠한 환상도 없이 수용하는 경험을 꼭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현실에서 내 시기심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잘 지켜봐야 돼요. 그 친구들이 자기가 성취한 것을 얻기 위해서 뭘 했는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힘들게 자신과 싸운 그 친구들의 모습을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이겨냈을 고난과 시간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더는 그 사람들을 시기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시기심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그걸 자꾸 폄하하고 훼손하려고 해요. 인터넷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이솝우화에서의 여우처럼 타인이 소유한 것이나 성취를 평가절하하게 되는 거죠.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면 이렇게 말할 줄은 알아야지. 저 포도 되게 맛있게 생겼구나. 그렇지만 나한테는 나만의 포도가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시기심이 극복된 상태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포도 되게 맛있게 생겼구나. 어떻게 저런 포도를 키웠지? 아, 농장 주인한테 가서 배워봐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시기심을 넘어서 타인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성장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김 부장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후임들이 타고 온 차, 들고 다니는 가방을 다 질투하고 남의 눈만 신경 쓰느라 부하 직원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성과를 못 내는 김 부장에게 백상무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야, 왜 네 실적이 도부장네보다 훨씬 안 나오는 것 같아? 요새 애들이 제 마음 같지 않습니다. 누구는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데 먼저 퇴근해버리질 않나. 아, 송 과장? 걔들 부동산 멘토야. 덕분에 돈 좀 벌었지. 너 걔가 부동산 도산 줄은 알아? 아, 저 사적인 얘기는 잘 안 해서. 아휴, 밑에 애가 그렇게 맨날 반차 쓰고 돌아다니면 나 같으면 도대체 뭘 그렇게 보고 다니는지 느낀 게 뭔지 물어라도 받겠다 임마. 팀장이 뭐야? 하루 종일 보고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팀원들을 역량 파악해서 걔네 역량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판 깔아주는 사람 아니야. 너 맨날 같이 담배 피는 대리, 걔는 뭐 잘해? 강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 송 부장이 뭘 하든 시기심에 눈물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김 부장과는 다르게 백상무는 자기의 한참 후배지만 부동산 멘토로 모시면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됐죠. 중년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를 수정해야 돼요. 생애 초기에 우리가 설정한 삶의 목표는 뭐였냐면 그 시기의 결핍감이 반영된 것들이잖아요. 그동안의 삶을 추진시킨 에너지 역시 어린 시절의 성적 욕망과 공격적인 추동에서 나왔죠. 문제는 그 욕망들이 무의식에 속해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충족시켜도 여전히 결핍감이 남아있거나 결코 내가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단계에서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살리에르의 좌절감처럼. 내가 아무리 도달하려고 애를 써도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의 영역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중년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가졌었던 삶의 목표를 수정해야만 합니다. 그 외국 심리학 잡지인 사이콜로지 투데이 초기판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나이가 50이 되면 직업을 바꾸라는 컬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즈음에 직업적으로 아마 정점을 찍게 되는데 직업의 정점에 도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보이고 인생이 건태로워지고
뭔가 기진맥진한 기분을 갖게 된다는 걸 설명하면서 여기서 용감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한 1, 2년 정도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위한 준비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해군 장교였으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겠죠? 무조건 하는 일을 바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면의 목표를 수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전에는 멋진 사업을 짓는 게 목표였어. 그랬다면 이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사회적인 책임을 완수하지?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혹은 내가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도 있어요. 새 언어를 배울 때 생겨나는 에너지로 지금까지 살아본 적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내가 완전 다른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목사인데 안녕하세요 핵인 장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로. 새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그게 또 다른 수행이 된대요. 재밌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소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자기 실현을 이루는 삶에 대해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블리스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소명, 진정한 자기 실현, 즉 천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조셉 캠벨은 우리 생의 본래적 소망이나 천복에 닿으려면, 그 가치에 닿으려면 follow your bliss, 너의 천복을 따르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세 번째 과제가 뭐냐? follow your bliss, 내 천복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이 근대 이후에 이성, 논리, 과학의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어떤 우리의 감성과 직관과 우리 마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블리스가 너무 희미해졌어. 이게 신화와 이야기를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삶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버팀목이 되는 내 정신적 지주가 없어. 지금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공허의 시대죠. 속도와 문명에 이끌려가면 진정한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감각. 생이 어딘가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항상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잃어버린 우리의 진정한 삶. 당신의 블리스를 기억하고 찾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억압하고 외면해온 내 그림자가 묻혀있었던 영역인 거죠. 우리가 이번 생에서 타고난 소명, 그걸 완수할 역량과 자질, 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 그게 포괄된 단어가 바로 블리스다. 흔히 대중매체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라는 메시지랑은 다르게 들리네요. 되게 너의 천복을 찾아 이런 메시지랑 겉에서 봐서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완전히 다른 의미겠구나 생각.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훨씬 우리가 생애 초기부터 계속해서 김부장처럼 교육이라는 이름 안에, 사회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가진 소망과 소명을 억압당했어요. 야,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것에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재단해왔어. 이 사회화돼서 방치해둔 내 정서의 힘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자기의 블리스를 기억하고 이 억압해둔 나의 블리스를 되살리는 일이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라캉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광기로 하여금 항상 너의 이성을 감시하게 하라. 아주 유명한 말 있죠? 이 격언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기라는 게 뭐냐면 억압해둔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당신의 내면에도 있는 상처받은 작은 아이예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 내가 지금 중년이 될 때까지, 김 부장이 될 때까지 이 아기를 방치했다면 이제 너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너는 시간이 없어. 이제 바뀌어야 돼. 낙수야. 이제 너는 시간이 없어. 이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돌봐야 하는 것은 당신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어린아이다. 바로 그곳에 당신의 생의 모든 에너지와 당신의 모든 성장과 내면의 창조력과 잠재력이 깃들어 있다. 근데 물론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죠.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자꾸 잊게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나와 같은 가치관과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집단에 속해서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애니어 시온에서는 그림자 통합과 애니어 코칭을 연기하는 워크샵 인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완벽한 나를 연기하는 데 지쳐있다면, 외적으로는 안정돼 있어 보이지만 마음 한켠이 공허하다면, 성공과 인정은 얻었지만 여전히 내면은 불안하고 고립되어 있다면 이 워크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로 자신을 내려놓고 이야기하고 토론해보는 연습을 할 거야. 자세한 사항은 채널 그 하단에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진짜 변화는 주기적으로 내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걸 타인과 나눌 수 있을 때 일어납니다. 진짜 변화로 갑시다! 갑시다! 할 수 있다! 오늘은 그래서 김 부장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겪는 인정 욕구, 실패, 그리고 성장의 아픔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모두가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시기가 올 거예요.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몰락하고 혼란스러운 그 순간이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를 이걸 본 여러분들만큼은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 나가는 성숙함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 수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진짜 자아를 만나는 여정을 애니어 섀도우 워크샵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